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건축법 나온 부분이랑 주택법 앞쪽에 조금 설명드리고 1, 2월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519페이지 적용 대상 행위부터 보면 되겠죠. 건축법 첫 번째 나왔던 게 적용 대상물입니다. 이 건축법을 어디에다 적용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건축법은 맨 처음에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에다가 적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그래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물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부 공작물이 있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을 해서 옹벽이나 담장 이런 것들은 2m를 넘는 것,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는 것,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를 넘는 것, 그 다음에 굴뚝, 그 다음에 철탑, 기념탑, 장식탑,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은 6m가 넘는 것, 그 다음에 고가 수조는 8m 넘는 것, 그 다음에 지하 대피호는 30제곱미터가 넘는 것,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내지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적용 대상물이었고, 두 번째 오늘 할 게 이제 적용 행위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지 해서, 첫 번째 건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수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 변경,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인데, 이 규제의 맨 첫 번째가 허가죠.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신고하고 짓는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협의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인데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한 요 정도까지 건축법은 이번 과정에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자, 오늘 적용 대상 행위부터 보도록 하죠. 519페이지 519페이지 맨 처음에 건축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적용 대상 행위에서 첫 번째 건축입니다. 건축법은 이 건축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전. 이렇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가지를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신축은 말 그대로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거, 이게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증축은 원래 있는데 이게 뭔가 커지면은 증축. 그 다음에 개축은 원래 있는데 요거를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나서 기존보다 같거나 작게 짓는 거, 그냥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재축은 원래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역시 기존이랑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요게 재축. 그 다음에 이전은 이게 뭐 그나마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가 뭐였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요거 안 했습니까? 저번주에 했던 것 같은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러한 것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를 옮기는 거,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학원 건물을 딱 들어가지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살짝 옮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불가능하고 조립식 건물에서 이전이라는 행위가 가능하죠. 자, 한번 읽어보죠. 건축물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가로 안에 보시면은 여기 위치로 하시면 되겠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위치.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자, 원래 이 대지에 뭐 부속 건축물로 창고만 있던 거죠. 창고만 있었는데 새로 주된 건축물인 주택을 짓는다. 요거는 전체 대지에서 연면적이 늘어나지만 연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축으로 봅니다. 신축.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나온다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20페이지 증축. 다음 페이지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그냥 뭔가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늘어나면. 그 다음에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동그라미, 철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철거 동그라미 하고 그 대지에 밑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요거를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서 기존보다 같거나 작게 짓는 거, 개축. 그 다음에 재축은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동그라미,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의 요건들을 보시면은 이하 돼 있죠. 그래서 기존 규모 안에서 기존보다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 요게 뭐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전이란 건축물의 그 파란색 부분 다 밑줄 하시면 됩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주계담 이런 것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대지로 가는 거는 이축이라고 합니다. 이축. 그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건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니까 이축은 모르셔도 되는 거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거,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기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 내지는 멸실을 하는 거죠. 멸실이 되는 거죠. 근데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내지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이걸 기존보다 같거나 작게 지으면은 개축이나 재축인데, 요걸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 자, 그래서 원래 있는데 이걸 철거 내지는 멸실됩니다. 되는데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 요거는 신축으로 보면 신축.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부를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나서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 요거는 증축이 됩니다. 증축.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죠. 원래 이렇게 그림이 집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전부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나서 기존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없는 데서 새로 생겼죠? 신축입니다. 신축. 근데 일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기존보다 더 크게 짓는 겁니다. 요거는 요만큼 있는 데서 요렇게 됐으니까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으로.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그 신축에 한번 보면은 519페이지에 신축물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새로 더 크게 지으면은 요거는 신축으로 봅니다. 신축으로. 이렇게. 뭐 증축은 따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일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은 증축이 됩니다. 증축.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520페이지 2번. 자,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는 지금 보시는 건축할 때 이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520페이지 밑에 쪽에 2번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거기 밑줄합니다.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이게 왜 밑줄 쳤는지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밑에 박스에 보면은 행위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이쪽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력벽.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보. 네 번째,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요거를 증설, 해체하거나 내지는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 그 다음 다섯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나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의 세대 간의 경계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러한 것들을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요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하나 빠져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자, 위에 있는 네 가지 1번부터 4번까지랑 5번, 6번, 7번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보죠. 보면은 위에 있는 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얘네들은 주요 구조부. 이 주요 구조부들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대수선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건드려야 된다. 중요한 것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과 같은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하면은 대수선. 증설, 해체하면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1제곱미터 한 개만 증설, 해체해도 대수선. 근데 수선 변경일 때 보니까 앞에 숫자가 있죠. 수선 변경일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 이렇게. 자, 근데 밑에 거 보면은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다가구나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역시 증설, 해체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그 다음에 여기 수선 변경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선 변경도 역시 요거 1제곱미터 내지는 한 개만 수선 변경해도 요거는 대수선입니다. 5번, 6번, 7번 요게 차이점입니다. 위아래. 자, 위에 거 4개는 주요 구조부니까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밑에 있는 거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얘네는 주요 구조부도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건드려야 대수선인데, 얘네는 뭔데 1제곱미터 한 개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야 그거죠. 얘네는 뭡니까? 얘네는 울트라 주요 구조입니다. 울트라 주요 구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대수선에 해당. 이런 말이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울트라 주요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자, 지문을 몇 가지 써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죠. 자, 보면은 1번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합니다. 두 번째, 기둥을 2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화벽을 20제곱미터 해체합니다. 수선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계단을 해체한다 라고 해보자. 해체한다. 이 정도만 해보자. 자, 1번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하죠. 기둥을 2개 변경하는 거는, 자, 방화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거는, 주계단을 해체하는 거는 이렇게. 자,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볼 때 숫자에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숫자가 가장 안 중요한 겁니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되고,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대상들이 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예선 탈락. 근데 대수선에 해당하는 대상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얘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증설 해체는 앞에 둘 다 주요 구조부든 울트라든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증설 해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은 앞에 숫자 볼 것도 없이 대수선. 그러니까 여기 증설, 그 다음에 해체, 얘네는 주요 구조부든 울트라든 숫자에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하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증설 해체는. 그리고 요거 수선 변경이 났을 때, 자, 수선 변경이 났을 때 보면은 주요 구조부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울트라는 1개 1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수선 변경이 나오면은 앞에 걸 보는 겁니다. 변경인데 앞에 게, 기둥은 주요 구조부입니까? 울트라입니까? 주요 구조부죠. 그때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근데 주요 구조부들은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2개만 했으니까 요건 대수선이 아니죠. 근데 방화벽은 수선 나왔으니까 앞에 봐야겠죠. 울트라입니까? 주요 구조부입니까? 울트라죠. 그때는 숫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 필요 없이 요거는 대수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맨 끝에 증설 해체가 나오면은 이거는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근데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 그때 앞에 게 주요 구조부인지 울트라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요 구조부일 때는 마지막에 숫자를 확인하고, 주요 구조부가 아닐 때는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수선 변경 역시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 묶어 놓으시고, 얘네가 주요 구조부죠. 그 다음에 5번, 6번, 8번 얘네가 울트라. 5번, 6번, 8번. 그 다음에 9번을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 요거.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하시고. 외벽 마감 재료. 이렇게. 요런 것들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적용 대상이. 그래서 첫 번째 건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수선.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용도 변경이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가로수길, 뭐 세로수길, 뭐 이런 데 가보고, 아니면은 동네마다 이렇게 좀 군데군데 가보면은 원래는 이게 단독주택이었는데 단독주택으로 짓던 거를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이런 거 카페로 만듭니다.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죠. 요걸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이걸 이제 병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아니면 학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학원이었는데 이걸 요양병원 이런 걸로 바꿉니다. 아니면 병원을 뭐 다른 종교시설 이런 걸로 바꾸죠. 기존의 용도는 병원이었는데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건물의 용도를.
요렇게 할 때 허가받고 해야 되는지 신고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 후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560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560페이지. 저는 후수를 하지 않고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560페이지에.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좀 기본적인 것들부터 천천히 너무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용도 변경의 개념 돼 있는데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축조와는 달리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국장이 용도 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번부터 29번까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의 종류를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우리나라에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분류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 1번부터 29번까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따로 요약서에다가 묶어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기 좀 힘든데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때 이게 1종 근생인지 2종 근생인지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업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단독주택이나 1번에 맨 처음에 이제 단독주택부터 시작할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이런 거 편의점 이런 것들은 1종 근생입니다. 근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좀 2종 근생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서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에 해당하고 이 시험에 나왔던 게 서점이었고 29회 시험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학원 같은 거 학원은 2종 근생입니다. 학원은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것들도 규모가 커지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요거는 교육연구시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애들 다니는 태권도장, 유도장 이런 것들 1종 근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는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것들은 2종 근생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규모가 커지면은 운동시설 이렇게 바뀝니다. 요런 용도 같은 것들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아파트만 중개하시면은 별로 쓸 일이 없겠지만은 이런 것도 좀 큰 거 상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용도가 1종 근생인지 2종 근생인지 아니면은 판매시설인지 의료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요약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지금 어디를 볼 거냐면은 569페이지 569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죠. 570페이지까지 제가 그 표를 지금부터 칠판에 옮기겠습니다. 요 표를 외울 겁니다. 요 표를.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의 종류를 분류를 하면은 크게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9개의 시설군. 이걸 다시 29개의 용도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29개의 용도군이 방금 우리가 봤던 1번부터 29번까지 나와 있던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29개의 용도군마다 건물의 종류들을 규정을 해놨었죠. 건물의 종류를 표에 1번부터 29번까지 해서 이 용도군들마다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고 이 건물의 종류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의 종류를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크게는 9개의 시설군, 그 다음에 그걸 다시 29개의 용도군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군들마다 건물의 종류를 구분을 해둔 게 우리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넘어왔던 그 표가 그 건물의 종류를 29개의 용도군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9개의 시설군, 요거를 처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그 다음에 문화, 집회, 영업 시설. 그 다음에 교육, 복지. 그 다음에 근린. 그 다음에 주거, 업무.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인데 뭐 기타 이렇게 하면 이제 9개의 시설군이죠. 요거는 전국 수험생이 다 똑같이 외웁니다. 똑같이 순서대로 외워주시는데 요거는 절대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요거는 무조건 순서대로, 절대 순서를 틀리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수험생이 다 똑같이 외웁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이렇게. 요걸 일단 9개의 시설군의 순서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시설군들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써보죠. 자동차에는 뭐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산업, 요게 좀 많은데 운수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창고시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묘질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통신에는 발전,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문화집회에는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영업에는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교육복지에는 의료시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는 뭐 1종, 2종밖에 없습니다. 1종, 2종. 그 다음에 주거업무에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교정, 군사시설. 그 다음에 기타에는 동식물 관련 시설 요렇게. 요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요까지는. 요걸 못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 문제가.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단독주택을 음식점이나 카페로 바꾼다고 했죠? 아니면은 기존에 허름한 공장 같은 것들을 막 개조해가지고 카페 이런 것들로 바꿉니다. 이렇게 할 때. 밖에 나가서도 이 용도 변경은 많이 쓰이겠죠. 최근에는 이 문제가 좀 뜸하게 나왔습니다. 29회 때 한 번 나오고 최근 5년 중에는 29회 때 한 번 나온 게 다였는데 요거는 그렇게 뜸하게 나올 게 아닌데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판매를 발전으로, 발전을 창고로, 창고를 위험으로, 위험을 위락으로, 위락을 숙박으로, 숙박을 노유자로, 노유자를 공동으로, 공동을 의료로, 의료를 종교로, 종교를 공장으로 바꿀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못 외우면은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표를 외우면은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문제가 났을 때 앞에 있는 9가지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요거는 적어놓고 손으로 딱딱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9개의 시설군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한 줄 한 줄 이렇게 외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외우면 풀 수 있고 못 외우면 못 풀고, 못 외우면 뭐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거 외우는 걸 조금 도와드리는 거 정도? 자, 방법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9개의 시설군은 순서대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뒤에 거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외우면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자동차는 뭐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산업 등 요게 좀 많은데 자, 말을 한번 만들어 보죠.
운수, 공장, 창고에 가는 겁니다. 운수, 공장, 창고에.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요게 밟으면 위험합니다. 밟으면 위험한데 밟았죠. 밟아서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묘지에 가서 장례를. 운수, 공장, 창고에 갔더니만 뭐가 있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는데 요게 밟으면 위험한데 밟아서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전기통신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통신은 방송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뭐 기억하시던지. 그 다음에 문화집회. 죄송합니다. 요거는 두 문자로 못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조합을 해봐도 말이 안 돼서 그냥 문, 종, 위, 관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문화집회시설, 뭐 CGV 같은 영화관, 극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사람 많이 모여서 난리겠죠 요새. 그 다음에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이런데.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이런 것들.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자, 영업사원 직원 이름이 운숙입니다. 운숙이. 영업사원 이름이 운숙인데 영업을 잘하죠.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해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판 운숙이. 다 판 운숙. 영업사원 이름이 운숙인데 영업을 잘하죠. 영업을 잘해서 다 팔았습니다. 다 판 운숙. 다 판 운숙. 그 다음에 교육복지. 교육과 복지가 함께 있는 곳을 대학병원 정도로 생각해요.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가리키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병원. 대학병원에 가니까 교수님이 계시죠. 의대, 교수, 노, 교수, 원래 야영장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야영장이 들어오면서 말이 이상해졌는데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이렇게.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야영장이 최근에 생긴 시설, 용도군입니다. 야영장이. 네.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근리는 1종 2종밖에 없습니다. 1종 2종밖에. 그 다음에 주거무를 보면은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이 재택근무죠. 재택근무인데 엄마가 애를 업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애를 업고. 그 애 이름이 단공입니다. 단공. 아들인 단공을 업고 일을 합니다. 업고. 단공을 업고 일을 하죠. 단공 업고. 이렇게. 주거무. 단독세, 공동택, 업무시설, 교정분사시설. 그 다음에 기타는 동식물 관련시설.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데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해서 외워야지 절대 안 외워집니다. 절대. 마음이 급하면은 암기사항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 있을 때 이런 좀 양이 많은 것들은 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지금부터 봐가지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판매를 운수로 바꿀 때, 판매를 공장으로 바꿀 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뭐 판매시설로 바꿀 때, 발전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꿀 때, 이럴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시설군에서 위에 있는 시설군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자, 판매시설 이었는데 요거를 뭐 위락시설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면 위로 올라가죠. 위에.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올라가니까 즉 상위시설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건물일수록 조금 더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위험한 시설이니까 바꿀 때 좀 더 어렵게 하는 거.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문화집회시설 이런 것들을 뭐 교육연구시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문화집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으로 이렇게 할 때는 신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위시설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하위시설군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군을 위락시설 이런 거 뭐 CGV 영화관이었는데 이걸 나이트클럽으로 바꿉니다. 자,
이거 앞에서 봤던 거 허가나 신고는 시설군이 위나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죠. 근데 지금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같은 지금 문화집회시설군 안에서 바뀌고 있죠.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 시설군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거 떼보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용도가 이 29개의 용도군 중에 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29개의 용도가. 자, 그러니까 원래는 CGV일 때는 그 건물의 용도를 떼보면은 문화, 집회, 시설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CGV 영화관에서 이걸 나이트클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 용도를,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 이렇게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에는 29개의 용도군 중에 하나가 써져 있는데 이 용도를 변경할 때 같은 문화, 집회,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대장의 기재 내용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설군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있다. 같은 용도군 안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종교시설. 원래 이게 교회가 있던데, 교회가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신도수도 많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죠.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이 보고 저기다가 내가 절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목사님과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 팔아라 해서 교회를 절로 바꿉니다. 교회일 때도 종교시설이고 절일 때도 종교시설이죠. 이 종교시설도 규모가 작은 것들 500제곱미터 미만짜리들은 이종근생이긴 한데 종교시설로 보고, 자, 교회에서 절로 똑같은 종교시설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럴 때는 그냥 바꾸면 됩니다.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뀔 때는.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문화집회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고 이럴 때는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뀔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이런 것들 한번 책으로 보죠. 568페이지 568페이지 보시면 20, 22, 23, 24, 25 이렇게 쭉 나오다가 29회 때 한번 나오고 최근에는 좀 문제가 뜸합니다. 뜸하긴 한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뭐 최근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볼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자, 보면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지금 56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허가대상 보시면은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표 옆에 있는 그 표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밑줄 그 상위군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설군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의 시설군으로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럴 때. 그래서 허가대상 위에다가 화살표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대상 보시면은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밑줄 하위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그 제목 옆에다가 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내려갈 때 이렇게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일 시설군 내의 용도 변경. 그러니까 같은 문화집회시설군, 같은 영업시설군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그래서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밑줄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기재 내용 기재사항 똑같은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거 같은 종교시설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뀔 때, 이럴 때 내지는 1종근생, 2종근생 상호간의 용도 변경인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그 밑에 요까지만 노란색으로 쓴 거 요까지만.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까지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요 표를 기억을 하셔야 요 문제는 용도 변경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요까지가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 행위. 그 다음에 사용 승인 규정의 준용 이런 것들도 뭐 3월달에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은 왜 지금 벌써 나오지? 자, 요거는 지금 할 거 아닙니다. 지금 할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뒤로 넘어왔지?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죠. 521페이지. 521페이지 가보죠. 521페이지. 자, 그래서 적용 대상물 저번째 했고 지금 한 게 적용 대상 행위. 첫 번째가 건축, 두 번째는 대수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보시는 용도 변경.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건축법은.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자,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할지. 그래서 보면은 도시지역 내지는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 또는 읍지역 요런 데, 이런 곳에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합니다. 여기를 다른 말로 전면적 적용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다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 이런 곳에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입니다. 이런데 어딜까요? 도시지역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은 바로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저 산골짜기입니다. 저 산골짜기. 이런 곳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용 안 하는 규정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보면은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에서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해서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이번에 동 또는 읍지역 이런데, 그래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에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합니다. 근데 일부 조항 적용 배제가 나오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건 뭐냐면은 대지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차량이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 2m 이상 도로에 접하라는 건데, 자, 산골짜기에서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그 동의 요건이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3번 4번은 이제 건축선이죠. 그 다음에 5번 방화지구. 방화지구라는 거는 불 안 나게 조심하는 곳인데, 이게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지역 같은 데서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연소의 위험 때문에 이 방화지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산골짜기에서는 건물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소의 위험이 없죠. 그래서 이런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요거는 우리 알고 있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그래서 전면적 적용 지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에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아닌 지역, 저 산골짜기에서는 지금 보신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데 외우는 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지금은 요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놔두시고 건축법상 주요 개념, 요거 저번 주에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죠. 네. 자, 요거 한번 보죠. 이게 용어의 정인데 막 중간에 뛰어 넘어가지고. 자,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밑줄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한계층, 그 위에 이제 2층, 3층 이렇게 얹어보죠. 이럴 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밑에 있죠.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여기까지 노란색까지의 최고 높이입니까? 최저 높이입니까? 평균 높이입니까?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요거 하얀색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입니까? 2분의 1 이상인 것. 즉 노란색이 하얀색의 2분의 1 이상인 것, 평균적으로 요거를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땅에 더 많이 묻혀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평지를 가정을 했지만은 이렇게 경사지에서는 이 평균 높이를 이렇게 되니까 지표면까지 높이가 요걸 다 평균을 내야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평균 높이, 최고 높이 아니고 최저 높이 아니고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은 기본적인 개념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할 때, 면적을 산정할 때, 넣고 빼고 할 때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 개념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일단 됐습니다. 설치 기준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뒤에 페이지에 그림 옆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몇 개 적혀 있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을 합니다. 일반적인 연면적은.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공간, 대피공간, 요렇게 요 4가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국계법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거실. 동그라미 2번까지 했고 3번. 그 다음에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건물도 뭐 지하 1층, 2층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은 그냥 6층짜리 건물이지 그렇게 뭐 7층, 8층짜리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는. 그 다음에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거하는 방, 사람들이 거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소파 갖다 놓고 TV 보는 요런 데를 거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은 싹 다 거실입니다. 즉 우리 강의실도 거실에 해당합니다. 거실. 사람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부.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겠죠. 이걸 안 해서 아까 주요 구조부를 대답을 못했고. 주요 구조부.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겁니다.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햇빛 가리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래서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그 주요 구조부에는 이렇게 6가지.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런 벽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칸막이 질러 놓은 이런 벽들은 당연히 내력벽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바닥. 우리 바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4층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없으면 밑에 땅이 있죠. 땅이. 그러니까 이것들. 그 다음에 지붕틀이랑 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거기 그림에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자, 제가 이 보라는 거는 우리
한옥 같은 데서 대들보 할 때 그 보자입니다. 대들보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에서 대들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쭉 가로질러 돼 있는 거. 요걸 보라 그럽니다. 보. 그 다음에 지붕 틀이라면은, 자, 요게 이제 만약에 한옥집이다 라고 하면은 지붕에 위에다 뭘 얹어야 됩니까? 한옥에는 기와를. 근데 요렇게 보만 설치해 놓으면은 여기 기와를 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붕을 덮기 위한 재료를 이렇게 얹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요걸 지붕 틀이라고 합니다. 지붕 틀. 이렇게 지붕을 덮을 재료를 얹기 위한 틀, 이런 것들을 지붕 틀. 그래서 보랑 지붕 틀, 이런 것들은 저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계단은 말 그대로 주계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철수랑 영희가 있죠. 이 철수가 내기를 엄청나게 못합니다. 내기를. 그래서 철수랑 영희가 내기를 하면, 철수는 내기 바보니까 맨날 영희한테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6가지가 주요 구조부. 근데 다만 이해해 있는 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만에 있는 것들이 다음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오는 게 다만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오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건축 관계자라는 게 나오죠. 자, 건축 관계자. 건축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공사 책임자를 건축주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은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부를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서는 이것도 보지 마시죠. 뭐 공사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설계 도서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내수재료 이런 거 됐고,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 이런 것들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527페이지.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디는 거, 방화 구조는 불 안 나게 조심하는 거, 확산을 막는 거, 뭐 이런 것들. 난연재료는 불에 잘 안 타는 거, 불연재료는 불에 안 타는 거, 뭐 이런 거.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부속 건축물. 같은 대지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밑줄, 용도. 자, 이 건물이 주된 용도인지 부속 용도인지를 판단할 때는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용도가 주된 용도인지 부속 용도인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그 부지는 주택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작더라도 주택이 주된 용도고 창고는 부속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용도가 주된 용도인지 부속 용도인지 이를 가지고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을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 용도 이런 거 됐고, 리모델링, 그 다음에 12번에 발코니 보죠.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거 우리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거. 아파트에서 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데 건축법상 정식 명칭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베란다는 그 원룸촌 가보면은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는 이렇게 짓고 4층부터는 조금 들어가서 짓습니다. 요게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건축법 저 뒤쪽에 가면은 배우는 내용인데, 이 건물의 높이 9m 이하에 있는 부분, 9m 밑에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띄워서 건축하면 됩니다. 근데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즉 9m 이상인 부분, 최소 이제 9m가 되겠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뭐 10m라고 쳐도 건물 높이의 2분의 1, 즉 인접대지로부터 5m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밑에 부분은 1.5m만 띄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도 이제 원룸촌에 가면 많죠. 이런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3층의 바닥 면적보다 4층의 바닥 면적이 좁아지죠. 이런 3층과 4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 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베란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지금 보시듯이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 다음 페이지. 528페이지.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구분이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이 4m만을 한 개의 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층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은 기준이 되는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50층 이상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밑줄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4 하면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옥 됐고, 실내 건축, 다중이용 건축물 요거는 뒤에서 보고 남아가지고 외울 거고, 나머지는 지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531페이지 각종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저는 저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요거를. 근데 각각의 면적이 뭔지 용어의 뜻만 알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면적이죠.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 뭐죠?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단면을 쳐다본 거. 그걸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 그 다음, 이걸 우리가 아직 건축선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밑에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 532페이지. 건물의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건축물의 밑줄,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자, 수평 투영 면적은 단면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우리 건물을 딱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의 절반, 요만큼, 외벽 두께의 절반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요거를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벽 두께의 절반을 포함해서 요 노란 점선 안에 들어오는 요 부분이 건축 면적. 자, 그러면은 요렇게 뭐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긴 건물들은 당연히 어디를 잘라도 이 건축 면적이 다 똑같을 텐데, 건물의 형태가 좀 특이한 거죠. 두바이에 있는 이런 호텔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을 잘라야 될까요? 2번을 잘라야 될까요? 3번을 잘라야 될까요? 건축 면적을 구할 때 건물의 어떤 부분도 이 건축 면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그래서 어떠한 부분도 이 건축 면적보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 넓은 부분, 여기를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보죠. 여기서는 각종 면적에서는 이 면적들을 산정할 때 빠지는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외에 나오는 것들이 제외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3, 4월 달에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시고 바닥 면적. 자, 534페이지 바닥 면적 보시면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밑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자, 여기 보시면은 층을 잘랐는데 우리 5층을 잘랐다고 보죠. 여기 중간에 복도가 있고 5층에 뭐 501호가 있고 502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화장실이 있고 503호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구획의 중심선이라는 거는 벽, 기둥 이런 것들 나눠져 있는 부분, 요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건축 면적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층마다 다 다른 것들은 요 부분을 잘랐을 때의 바닥 면적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잘랐을 때도 바닥 면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구획된 부분 각각의 바닥 면적을 다 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01호의 바닥 면적, 502호의 바닥 면적, 복도의 바닥 면적, 503호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 이 바닥 면적들을 다 더하면은 5층의 바닥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면적. 연면적은 우리가 이제 용적률 할 때 잠깐 보긴 했는데, 그 535페이지 밑에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요거 다 합하면은 이 건물의 연면적이 됩니다. 연면적.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 면적은 제외한다 라고 해서 요건 이제 국계법 용적률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요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높이, 이런 것들, 높이,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 층수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볼 거냐면은 543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요걸 봐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행위, 건축이랑 대수선, 용도 변경 했죠. 건축이나 대수선 할 때 원칙은 요거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용도 변경은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건축 허가에 관한 부분 요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건축 허가 보도록 하죠.